안녕하세요. 구윤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씹는 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입안의 상태가 전신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씹는다는 것은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그것이 덩어리에서부터 조그마한 그런 단위로 잘려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소화 효소들이 그 음식물에 붙어서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작은 세포들로 이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에 그 소화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의 첫 번째를 우리가 씹는 겁니다. 씹는 거는 위아래 치열이 치열이 두 개가 있어요. 위하고 아래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28개의 치아로 이루어졌는데 위에 14개 하고 아래 14개입니다. 근데 사랑니는 여기서 빠진 거예요. 사랑니 4개를 포함하면 32개가 되죠. 아이들은 20개의 치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구치하고 유치하고 이제 2개의 치아 상태로 나누게 되는데 처음에 나서 이제 6개월쯤 되면은 치아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만 24개월이 되면은 유아의 치열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만 6세가 되면은 이제 영구치 첫 번째 어금니가 나고 그 첫 번째 어금니가 이제 나간 다음서부터는 교환을 하게 돼요. 이 20개의 치아는 한 번씩 빠지고 다시 나고요. 영구치 중에서도 어금니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생에 한 번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6세 구치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치열이 마치 가위가 가위가 종이나 또는 천 같은 거를 자르는 것처럼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왔을 때 고정되어져 있는 위의 치열에 아래 치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음식물을 자르게 돼요. 음식물을 자를 때 치아는 우리가 보면은 치료받을 때나 나올 때는 따로따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개체를 이루지만 기능을 할 때에는 단독으로 우리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능은 위아래 있는 치열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물을 자르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씹는 거는 음식물을 자르는 현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아래 그 두개골에 붙어 있는 치아의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치아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음식물을 씹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씹지 않습니다. 위아래를 씹는 거는 주로 육식동물들이 위아래 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식동물들은 완전히 옆으로 맷돌 갈듯이 이렇게 음식물을 씹게 돼요. 사람은 육식도 하고 또는 채식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또 이 구강이 전체 인체의 정중선에 가깝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나 뭐 이런 육식동물들은 이렇게 입이 앞으로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는데 사람은 바짝 붙어 있죠. 이 바짝 붙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두 발로 걷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발로 걸어야 우리가 사람으로서 직립보행을 하게 되는데 두 발로 걸으려고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가운데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자꾸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위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상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최대한 입을 정중선에 가깝게 바짝 붙여야 돼서 입 안의 사이즈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중선을 향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전후로 앞뒤로 구강의 크기가 작습니다. 작고 또 그 안에는 구강 안에는 혀라고 하는 우리 중요한 장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우리가 음식물의 맛을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잘려진 음식물을 우리가 식도로 넘겨서 삼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나의 의사를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말을 사용할 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근데 이 혀는 구강 내에 우리가 위치하게 되는데 만약 구강의 사이즈가 치열에 의해서 잘못되게 되면 그
그 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능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맛을 보거나 또는 발음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는 3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충분히 못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볼 때 치과에서 환자를 볼 때 치아를 보기도 하지만 옆에서 혀를 보게 되면 혀가 이렇게 부드럽고 매끄럽게 되어 있는 혀가 있는 반면에 이 혀 옆쪽이 이렇게 물결 모양의 치아의 옆쪽 모양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마치 문신이 찍히듯이 자국이 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계세요. 그 얘기는 구강내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고, 구강내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는 혀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는 못하고요. 이게 긴장하고 있게 되거나 또는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보다 이렇게 뒤로 후퇴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혀가 원래 있는 위치에서 뒤로 후퇴하게 되면 우리가 목뼈가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고요. 목뼈가 배열이 되어 있고 그 앞쪽에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고 여기에 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혀가 앞쪽에 충분한 공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뒤로 이동을 해서 기도와 식도에 있는 공간을 점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2분을 숨을 못 쉬면 사망합니다. 우리가 2분을 숨을 못 쉬면.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기능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 혀가 자기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뒤로 예를 들어서 이동하게 되면 기도가 좁아지니까 그 기도가 좁아지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적응하게 되냐면 처음에 고개를 원래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하면 제일 먼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뒤로 젖히죠. 뒤로 젖히는 이유는 기도를 확보하는데, 사람은 시선을 그러니까 항상 수평선에 맞도록 그 반사가 되어 있어요. 반사라는 말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 시선을 수평선에 맞추려고 하면 고개를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시면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빼고 어깨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 무게가 통상적으로 무겁다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머리 무게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볼링 쳐보셨죠? 그 볼링공 무게가 보통 어떻게 정하냐 하면 자기 몸무게의 10분의 1 정도를 정해요. 10분의 1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무거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는 거의 볼링공 하나의 무게인데 이거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못 들고 다닙니다. 무거워서. 근데 여러분은 다 들고 있어요, 지금 머리를. 근데 이 머리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 그러니까 머리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는 귓구멍이 이렇게 있다, 옆에서 봤을 때 코가 있고 여기 입이 있다 그러면 이 귓구멍이 어깨를 지나고 그 다음에 고관절을 지나고 무릎을 지나고 발꿈치를 지나는 일직선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리가 1cm 나올 때마다 모멘텀이라는 게 걸려요.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있을 때에는 앞뒤에 균형이 맞아 있지만 1cm 앞으로 나오면은 뒤쪽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머리를 앞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당겨야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목에 있는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고개를 앞으로 빼고 어깨를 올리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코이고 이게 입술이고 인중이고 이게 턱이라고 그러면 요 길이가 상당히 짧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사각에 가깝습니다. 그 사각턱을 가지고 있고요. 눈이 약간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 탤런트 분 보시면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사각이고 눈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게 짧으면 이러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대개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두통을 갖고 있거나 두통. 그다음에 목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목 어깨 굉장히 많이 아프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 뒷목의 긴장이 점점 등으로, 허리로, 허벅지로, 종아리로 가서 발바닥까지 연결되는 족저근막염. 우리가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이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원인은 어디? 요 입 안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입 안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뼈의 크기도 결정을 하지만 치아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치아의 배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부정교합이라고 하거든요.
부정교합. 교합은 무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근데 그 씹는 게 정상적이 아닌 교합을 우리가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교합이 생기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구조적으로. 마치 집에서 기둥이 4개의 기둥에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압력으로 위치했을 때 집이 우리가 튼튼한 집인데 어떠한 기둥은 가늘고 짧고 어떤 기둥은 굵고 길고 그러면 집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 하중을 못 견뎌가지고 우리가 수명이 오래 안 가거나 물이 새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죠. 문이 잘 안 열기나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위아래 치아와 치아가 잘 물려야 이걸로 인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혀, 기도 이런 것들이 정상적 배열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목뼈, 등뼈, 그 다음에 허리뼈, 골반, 아래 다리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러한 것들이 정상적이 아닌 교합이 되게 되면 아까의 역순으로 그런 식으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디에 연결되냐 하면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요. 호흡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호흡은 코로 하는 거예요. 코로. 근데 정상적인 호흡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 목 아파요 그러면 이제 대다수의 엄마들이 얘가 감기가 걸렸구나. 그래서 감기 때문에 편도선염이 되면 열이 나고 침을 못 삼키고 아이들이 아파하죠. 그런데 아이들 가만히 보면요. 열이 없이 목만 아프다고 그러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이게 이마를 짚어보면 열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침을 못 삼키겠다 그러고 목이 아프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대개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낫습니다. 왜?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그럼 아래턱을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입을 항상 벌려 있다 밤새도록 벌려 있었으니까 요 목에 있는 그 다이가스트릭 머슬이라는 근육이 짧아져 있었기 때문에 침을 삼키면 그때마다 그것이 강제로 이렇게 늘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열이 있이 아프면 편도선염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열이 없이 침을 못 삼키고 아픈 거는 편도선염 아니에요. 그럴 때 그냥 약을 잘못 먹이게 되면 항생제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는 장점도 있지만 항생제는 단점도 있습니다. 항생제는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나쁜 병균들을 우리가 다 죽일 수 있는 그 훌륭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 장관, 소화장관 내 또는 구강 내에 있는 좋은 균들도 같이 죽여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균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항생제를 사용함으로써 뭐를 해요? 그 좋은 균들을 죽이니까 항생제에 의해서 나쁜 피해가 나타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장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 못 삼킨다, 아프다 그러면 항생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구분이 돼야 되겠죠. 이게 병균에 의한 감염, 감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밤새도록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구분을 해야 우리가 그 아이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이 구강의 크기와 형태를 평가를 해서 이 구강의 크기와 형태가 비정상적이라 그러면 조기에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조기 치료를 못 해주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양악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정교합 중에는 치아의 문제로만 이루어지는 부정교합이 있고요. 위아래 턱뼈의 문제로 나타나는 부정교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로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아를 한 4개나 2개 빼서 이동시켜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에 위의 턱이나 아래 턱의 불균형이 너무 커가지고 부정교합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는 치아만 움직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양악수술은 원래의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로 인한 부정교합이 아니고 치아와 턱뼈의 불균형이 심해서 턱뼈를 잘라가지고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는 시술을 받지 않으면 부정교합을 개선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래턱이 큰 사람을 아래턱이 커서 전방으로 돌출된 사람들을 대다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옆쪽을 잘라가지고 밀어넣는 수술을 했는데 한쪽 악만
한쪽 턱만 수술하게 되면 수술 후 부작용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위에 턱도 잘라서 앞으로 살짝 내고 아래 턱도 잘라서 밀어넣게 되면 아래 턱을 움직이는 양이나 수술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턱뼈를 수술한다 그래서 양악 수술이에요. 이게 원래는 치과에서 즉 구강외과에서 시행하던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시술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조금 오도가 돼가지고 성형수술의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도 반드시 이 기도와 목뼈의 배열에 관련되어져 있는 분석을 하고 그 환자가 양악수술 후에 저러한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양악수술한 뒤에 코를 골거나 또는 목을 앞으로 빼고 다녀가지고 이 목 어깨에 통증을 유발시키거나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악수술을 하면 괜찮은데 이런 분석이 없이 양악수술을 하게 되면 기도가 좁은 사람을 더 좁게 만들거나 목뼈의 그 배열이 일직선에 심한 사람을 더 일직선으로 만들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양악수술 전에는 반드시 이 부정교합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진단을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이런 교합기라고 하는 그런 그 특수한 목적의 진단용 기구를 이용해서 반드시 우리가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양악수술을 했을 때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두통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이 두통의 전체 약 90% 정도는 이 머리 안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긴장해서 오는 긴장성 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통제를 먹으면 해결될 수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 안쪽에 문제가 있어서 두통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사 드시는 진통제 가지고는 그 통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 부정교합입니다. 왜냐하면 교합을 이루려고 그러면 이 아래턱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내쌍 8개가 있는데요. 이 내쌍 8개는 전부 다 이 머리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쌍 8개의 아래턱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의 긴장은 바로 곧 머리의 두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심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지금까지는 머리 안쪽에서 찾거나 다른 쪽에 찾았지만 실제로는 치과적 원인이 전체 원인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그러면 씹는 문제를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데 씹는 거는 입을 벌리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씹는 거는 위의 치아와 아래 치아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교합기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위아래로 벌려지기도 하지만 좌우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환자분이 어떻게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우리가 보는 이런 진단 기구가 교합기입니다. 근데 이 교합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치과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학기 정도밖에 배우지를 않아서 실제로 대다수의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현 상태의 진료를 하실 때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진단과 보철물 제작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악 수술을 하거나 또는 임플란트를 하거나 또는 뭐 틀니를 하거나 어떠한 치과적 치료와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진단 및 치료를 할 때에는 이 교합기에 자기의 모형을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부착시켜 가지고 아래턱이 움직일 때의 상황과 똑같은 그러한 움직임을 바깥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그러한 진단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시술을 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적합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씹는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음식물을 자르는 것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설명된 것처럼 발음 또는 음식물을 삼키는 거 또 아래턱의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자세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자세가 우리 전체 몸에 붙어있는 근육하고 뼈하고 관절의 배열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내고 어깨를 올리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나중에 허리 요통이라든지 또는 디스크라든지 또는 무릎의 관절염이라든지 발목 같은 데 과부하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부분만 해결해서는
충분한 원인을 다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발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수술한 사람이나 목 디스크 수술한 사람들이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재발해서 그 위쪽에 있는 디스크를 또 수술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치과적인 진단, 즉 아까 얘기한 구강의 크기와 구강의 사이즈, 아래턱의 위치, 혀에 의한 위치, 또 기도에 의한 영향 이런 부분들이 진단에서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치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그 환자에 필요한 치과적인 그런 상태를 전신적인 그런 불편함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씹는 것, 소위 말해서 위아래 치아가 맞닿는 이 부분들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음식물을 씹는 그거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전체 소화의 약 30%를 차지하게 되고 음식물을 잘게 안 자르면 그 나머지 것들이 계속 소화기에 부담을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화기라고 하는 거는 전체 면역의 약 80%를 차지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씹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와 또 호흡과 우리 전체에 있는 구조의 그런 배열들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그런 배열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통증의 발현과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뒤에 제가 이제 통증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그 통증의 종류가 많은데 그 통증의 종류 중에서도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치과적 원인에 의한 통증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엉뚱하게 약을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과도한 치료를 받거나 그렇게 해도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적인 우리가 진단을 하거나 치과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치과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치과를. 치과는 우리가 얘기할 때 치자가 붙었기 때문에 치아만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치아에 관련된 것들도 뭐 예쁜 거를 너무 많이 따져요. 예쁜 거를. 그래서 치아를 빼고 교정할 거냐 아니면 그냥 교정할까를 결정할 때에도 이 교합기하고 기도 분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양악수술에서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아를 4개를 빼고 가지런히 할 때에는 대개 이 구강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구강의 크기가 줄었을 때 이런 문제점을 안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런 치료를 받아도 되는데 4개 빼고 해도 되는데 만약에 4개를 빼고 치열의 사이즈를 줄였을 때 문제가 예상되는 사람들은 4개 빼면 안 되겠죠. 뺀 다음에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빼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그 교합기에 의한 분석 또는 기도에 의한 분석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병원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교정을 하거나 또는 수술을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씹는 것이 전체 건강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를 살펴보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았냐 하면 단순히 치과적인 것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립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서부터 연관지어서 전신적인 배열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기능들과 이러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